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23강에서는 외계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뭐 식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선 속도의 변화 혹은 뭐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4강에서는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21세기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인류가 왜 존재하는가? 뭐 그런 아주 철학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과학자들의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확률론적인데요. 우주의 크기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유한하지만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왜 하필 이 넓은 데서 지구만 지적 생명체가 있냐? 그거 너무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측 기술이 꽤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들도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 보실까요? 초기에는 목성 크기 정도의 큰 행성들 위주로 발견이 됐다고 했죠. 하지만 조금씩 발달되는 기술을 덧붙여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계 행성에서의 이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요. 태양계의 기원부터 해서 지구가 어떻게 탄생됐고 생명체는 어떻게 출현됐는지 등등등을 우리가 빗대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왜 중요하냐면 물은 일단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용매예요. 그리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아주 많이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을 보존한다는 거는 결국에 생명체가 적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한지를 간략하게나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산소 원자 한 개에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한 반면에 수소가 가까이에 있는 물 분자의 산소 쪽으로 다가가서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물 분자의 구조가 이런데 여기 수소 결합이라 써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수소가 가까이 있는 물 분자의 산소 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극성을 띤 다른 물질하고도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옆에 용매로 작용이라 써 있는 이 그림인데 NaCl이 있죠? 근데 물 분자는요. Cl에도 붙을 수 있고 Na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체가 될 때 육각형 구조가 형성이 돼서 밀도가 더 작아지는 게 또 특징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화학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 있었던 왜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가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를 따질 때 이 액체 상태의 물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정의를 해요. 뭐예요? 생명 가능 지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거는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리의 범위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구로 생각을 하면요. 아주 단순하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는 결국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면 돼요?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의 범위만 찾으면 이게 바로 생명 가능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범위, 이렇죠.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기도 성분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두께도 달라서 온실효과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행성의 반사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도 행성의 온도가 달라지니까 사실은 아주 정밀한 구분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생명 가능지대가. 하지만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가능지대는 뭘 보는 거예요? 얘는 중심별의 광도하고요. 결국에는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딱 두 가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심별로부터 광도와 거리는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뭐죠? 결국 여러분 별에서 배웠죠? 광도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아니죠. 광도에서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면 바로 플럭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해요? 플럭스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럭스와 관계시켜서 행성의 온도를 계산을 하고요. 그때 안쪽 경계면이 100도씨, 바깥쪽 경계면이 0도씨를 갖는 영역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가능지대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0도씨, 요렇게 따라가는 요 라인이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으로 해당되는 요 라인이 0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 범위를 갖게 되는 영역을 표시한 게 생명가능지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요. 일단 관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별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세요. 이렇게 초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음영이 들어간 영역을 보면요. 별의 질량이 위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러면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더 먼 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공정궤도 반지름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별의 질량이 크다는 건 뭐를 하고 같죠? 네, 바로 별의 광도가 크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를 이야기할 때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가 진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별의 일생을 봤죠? 우리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뭐였어요? 바로 주계열성이었어요. 더구나 주계열성에서는요, 표면 온도하고 광도가 거의 변하지 않죠.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행성의 궤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계속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생물체를 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를 얘기할 때 중심별은 당연히 주계열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주계열성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우리 HR도 기억나시죠? 표면 온도가 높으면 광도가 크고 그쪽에는 질량이 큰 애들이 오고 반지름도 크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다? 별의 질량이 크다는 거는요. 이게 광도가 클수록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의 거리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죠. 왜? 플럭스와 관련돼 있어요, 지금 이게. 자, 플럭스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광도에다가 4파이 d 제곱을 나눕니다. 그죠? 4파이 d 제곱, 이때 d는 뭐예요? 중심별에서 그 행성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별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갔기 때문에 이때는 9의 단면적인 4파이 d 제곱을 곱하게 되고요. 그래서 4파이 d 제곱을 L에서 나누면 F 플럭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광도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가 더 똑같이 멀어져야지만 플럭스 값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왜?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플럭스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생명가능지대의 범위 더 넓어진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식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이 공정궤도 반지름인데 얘가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0, 0.1, 1, 10, 40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애들의 폭이 요만큼인데 태양 질량의 2배 정도 되는 애 폭은요.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태양 질량의 2배 정도 되는 별의 폭이 더 넓다는 겁니다. 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생명가능지대는 온도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다른 변수들이 들어가면 대기의 성분, 두께, 반사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요. 행성의 온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걔를 빼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행성이 흡수한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고 그거를 온도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유효 온도라고 부르고요. 이 유효 온도가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인 지점을 찾은 게 바로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그러면 흡수한 에너지 찾아보죠. 자, 흡수한 에너지는요. 그렇죠. 4파이 제곱을 L에서부터 나눴어요. 그리고 뭘 곱해요? 흡수해야 되니까 파이 R 제곱으로 곱해줍니다. 이때 R은 행성의 반경이고요. 왜 곱해주는 거는 4파이 R 제곱이 아니냐? 항성에서 빛이 올 때는 특정한 방향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의 단면적으로 곱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 우리 별에서 배웠죠?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 4승입니다. 이때 이 T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효 온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보죠. 날라가고. 그러면 T의 4승은 16파이 시그마 D 제곱의 L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도 L은요, 뭐하고 비례하느냐? 광도가 L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지워볼게요. 네, 거리 D죠. 거리 D는 뭐하고 비례하느냐? T제곱분의 루트 L하고 비교를 해서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명 가능지대를 상대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T가 1인 경우와 T가 2인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는 0도씨랑 100도씨지만 어차피 상대적인 폭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하고 2라는 아주 간단한 숫자로 바꿨어요. 자, 그때 광도가 1인 경우로 생각해보죠. 그러면 D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 가능지대에 해당되는 이 D의 범위는 이 정도 값을 가져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광도가 2다. L이 2다 라고 해버리면요. 이 루트 2가 지금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의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제가 색깔을 바꿔서 써볼게요. 광도가 1인 경우에 폭은요, 4분의 3입니다. 자, 이 경우에 폭은요, 4분의 3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커요? 네, 광도가 2인 경우가 더 큰 거죠. 근데 얼마만큼 더 커진다? 광도가 2배가 됐더니 폭이 루트 2배만큼 커진 거예요. 그럼 여기 요 관계식에서 바로 보이죠. 광도가 2배, 이게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루트 2배만큼 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도 질량이 증가할수록 넓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그림을 보기 전에 뭐 여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말을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는 금성과 화성 사이에 있고요. 지구만 이 범위에 존재하고 있다. 뭐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같은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그림은 사실 예전에서는 그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생명 가능 지대 그림이 지금 보시는 요 그림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해석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우선 달라진 점을 봤더니 세로축은 표면 온도고요. 아까는 별의 질량이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게 없는 거죠. 왜? 우리 주기율성이라 그랬잖아요. 별의 표면 온도 큰 애가 광도가 크다 그랬고 질량도 크다 그랬으니까 경향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은 그냥 똑같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축. 가로축이 아까는 공전궤도 반지름이었는데 이번엔 뭐예요? 플럭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 선, 노란 선, 파란 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심별로부터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받는 플럭스를 1로 잡고 상대적으로 지금 가로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행성은 대기의 효과까지 반영을 했고요. 외계 행성은 대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고 플럭스만 고려해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선을 먼저 볼 텐데 빨간 선은요. 광범위한 의미의 생명 가능지대에서 온실 효과의 한계 범위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읽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기 효과를 무시했을 때 금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위치에서 받는 플럭스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한 거 의미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노란 선과 파란 선입니다. 자, 노란 선은 뭐냐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얘가 결국에는 뭘 뜻하는 거다? 100도씨를 기준으로 잡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왼쪽으로 가면 플럭스가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이탈. 반면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0도씨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효과의 최소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럭스가 더 커지면 액체 상태인데 얘보다 더 작으면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고액, 액, 기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일단 질량이 비슷한 애들, 플럭스가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자, 플럭스가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화성하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 62F예요. 그 플럭스 값은 거의 유사하죠. 자, 근데 중심별이 화성의 온도가 케플러 62보다 표면 온도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화성의 중심별인 태양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태양과 화성 사이의 거리보다 케플러 62와 케플러 62b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케플러 이쪽이 표면 온도가 더 낮은 별이 당연히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 아까 D는 광도 루트 배랑 비배 한다 그랬죠. 그걸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시험에서 잘 묻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여기 선들이 지금 위로 갈수록 왼쪽으로 휘어지죠. 이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가로축이 플럭스기 때문에 플럭스만 갖고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플럭스에 따라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선이. 근데 왜 꺾였느냐? 이 선만큼은 대기의 효과를 반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는 파장이 길수록 흡수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별은요, 파장이 길죠? 그러니까 대기에서의 흡수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별이 플럭스 값 자체가 더 커야지만 실제로 온도는 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여기서 요거를 비교해 볼게요. 자, 7000K에 해당되는 별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자, 온도가 더 높은 별이 플럭스가 커야지, 온도가 비슷하다는 거니까, 똑같이 이 값을 갖게 되는 5000K 별로는 이게 같은 온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휘어진 대로 가면 대략 한 요저기쯤, 자, X 붙인, 여기쯤 정도의 플럭스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워낙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이 그림에서는 요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중심별에 주기열기기만 하면 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자,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존재 조건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의 존재 조건은요. 고등 생명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화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아주 적절한 환경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액체 상태에 물만 있다고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죠. 자, 질량이 너무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별이 수명이 너무 짧아요. 자, O형별, B형별 같은 경우에는요, 수명이 굉장히 짧죠. 여기 지금 이게 100만 년이에요. 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O형별은요, 400만 년, 500만 년이면 끝나요. 주기활성이. 그리고 B형별도 2200만 년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요, 몇 천만 년 정도 가지고는요, 고등 생명체를 진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고에너지 파장의 전자기파 방출량이 많습니다. 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하더라도요, 세포 구조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아기가 살아남아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별의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도 있어요. K형, M형. 이때는 첫 번째 문제가 생명 가능 지대가 사실 되게 좁아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그만큼 폭도 좁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성이 있을 때 실제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녀석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들어갔다가 잠깐 나왔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생명 가능 지대를 일단 잠깐이라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 더 큰 요인인데요. 별로부터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중력을 강하게 받고요.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비슷해진다. 즉 동주기 자전을 해요. 근데 이 동주기 자전을 하면 뭐죠? 문제가 계속해서 그 중심별을 보는 쪽은 낮인데 반대쪽은 겨울이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생명체가 진화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체의 존재 조건, 기타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합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고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라는 개념을 이용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성분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세포를 구성한다든가 오존층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대기 성분은 뭐가 필요하느냐? 행성의 질량이 사실 충분해야 되고요. 중력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보다 중력이 더 커야지만 이런 대기 중의 기체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제시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요. 각 행성이 대기가 어떤 성분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소랑 헬륨은 지구보다 더 오른쪽 위로 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얘네들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화성은요, 여기에서 수증기나 이런 것들도 다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충분해서 기체의 분자운동 에너지보다 중력이 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충분하면 적당한 두께의 대기도 가지고 있고요. 전자기파도 막아줄 수 있고요.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본 건데 고에너지 하전 입자를 대기권 밖에서 차단을 시켜줘요. 그래서 행성 내부의 회전운동이나 금속성 핵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금성지구 화성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쌍둥이 행성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때 대기 성분의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고려했을 때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 금성은요,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요. 자, 금성 표면 온도 800K죠. 800K면 몇 도예요? 500도가 넘죠?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황산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동주기 자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금성에서의 생명체 존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화성은 반대인데요. 얘는 대기압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긴 하고 표면 온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유기호흡에 필요한 산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생명체 발생 가능성, 발견 가능성을 잠깐 보면 단순 생명체 조건은 이래요. 그 다음에 지적 생명체 조건도 이렇고요.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는 뭔가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교환이 가능한 어떤 기능도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각기관이 발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어야 이게 지적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보면은 발견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봤어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세티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고요. 여기 식에서 보시면 뭐 이런 굉장히 보기만 해도 희한한 것들을 막 곱해서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 자체고요.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각 항에 해당되는 값들을 나름의 근거를 통해서 산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과 같은 걸로 생명체의 발견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내용이고요. 그럼 마지막 정리. 자, 우주 탐사의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내용이 살짝 바뀌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허블이 은하를 분류했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